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인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10년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게 된 일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원래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편이죠. 우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둔하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가끔 답답해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아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절대 아내를 감시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밀이 방패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죠. 그 이후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보신 게 없을 정도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마당이 딸린 낡은 단독주택. 그 집에는 제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심은 감나무부터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것도 다 이 집에서의 일이에요. 지금은 너무 낡아서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붕도 손봐야 하고 보일러도 오래됐고 벽에도 금이가 있고요. 그런데 엄마랑 전 한 번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거니까요. 어머닌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에서 상추, 고추 키우고 감나무에서 감 따서 곶감 만들고요. 그런데 이 집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32 때였어요. 해외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 통역으로 온 사람이 아내였죠. 첫인상은 예쁘다는 것보다 외로워 보인다였어요. 뭐랄까, 이 사람들 틈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회의실 가득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떠들고 웃을 때도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제가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단번에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달 동안 계속요. 전 복잡한 사람이에요. 친해지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남았어요. 대체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그 사람 사무실 앞에 갖다 놨어요. 같이 먹자고도 안 하고 그냥 놓고만 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마음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끈질긴 거 알아요? 그냥요. 혼자 밥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먹어볼래요?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는데 보조개가 생기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연애하면서도 아내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물어보면 슬쩍 말을 돌렸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연락하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말해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장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환갑을 간 넘긴 연세인데 훨씬 단정하고 말수 적은 분이셨죠. 그런데 저를 유독 오래 쳐다보셨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내가 화장실 간 틈에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제 사위 될 사람이니까 부탁 하나 해도 되나? 우리 민지 잘 부탁해요. 네, 물론이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내가 우리 애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 탓이에요, 다.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민지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셨어요? 화제를 돌려보려고 던진 질문에 장모님 표정이 굳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더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 한 달 남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장모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고 장모님이 아픈 걸 숨기고 지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면 절대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 말에 아내는 무너졌어요. 병원에서 장모님 손을 잡고 며칠 밤을 새웠죠. 그리고 장모님이 임종 직전에 절 따로 불렀어요. 김서방, 내가 사실 민지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언젠가 그 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꼭 곁에 있어줘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네? 뭘 알게 되는데요? 장모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가슴속에 묻어뒀죠.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이 아내를 위한 다짐처럼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우리는 8년을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사실 우리에겐 2번의 아픔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저는 날아갈 듯 기뻤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는진 몰라도 빨리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좀 달랐어요. 기뻐하긴 했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밤에 배를 만지면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자주 봤죠. 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는 몰라도 좋은 엄만 확실해. 그냥 내가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애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유산이 됐습니다. 아내는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 다시 임신이 됐어요. 이번엔 조심하자고 아내는 일까지 쉬고 집에 쉬었죠. 그런데 4개월째 또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는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원하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아내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예의 지키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랄까요. 아내 성격을 아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늘 사람 많은 곳을 불편해하던 아내였어요. 둘이 조용히 사는 걸 좋아했고요. 그런 아내가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 생각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갑자기 왜? 어머니 집 마당 있잖아.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 마당? 응. 지난번에 갔을 때 마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야. 흙 만지면서 뭔가 심고 가꾸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거야 가끔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매일 그렇게 살고 싶어. 나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내의 눈이 진지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지내기 힘들잖아.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한테도 좋은 거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넌지시 어머니께도 아내가 한 말을 꺼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이야? 민지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그 마당 있는 집도 좋고 엄마하고도 같이 지내보고 싶대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속이 깊은 애였네. 그렇게 합가가 결정됐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가 토마토 심어보겠다고 하더라, 마당에. 네? 토마토요? 민지한테 전화 왔어. 상추랑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워보고 싶다고. 어머니 가르쳐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요새 말도 너무 잘하고 처음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 말이 되게 좋게 들렸어요. 아내가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뭔가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도요. 합가를 준비하다 보니 장점이 많이 보였어요.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집에서 번역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 아내한테도 좋은 변화가 될 것 같았죠. 합가 준비하면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나 사실 어릴 때부터 온 식구가 복작복작 지내는 게 꿈이었다? 진짜? 난 당신이 조용한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멀리 보면서 말했어요. 그건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 어릴 때 친구네 집 가면 식구들이 많았거든. 밥 먹을 때 시끌시끌하고 서로 반찬 집어주고 싸우기도 하고.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 우리 집은 엄마랑 나 둘뿐이었으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어머니랑 같이. 또 나중에 아이도 생기면. 아내가 말끝을 흐렸지만 전 알아들었어요. 아이 이야기를 아내 입에서 먼저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내가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구석에 앉아서 혼자 웃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는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에도 도망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보니 괜히 뭉클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살았던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합가하고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어머니가 밑반찬 차리고 아내가 상추쌈 싸주고 저는 고기 굽고 세 식구가 둘러앉아서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웃고 떠들었죠. 아버지가 심어준 감나무 그늘 아래서 아내가 웃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고 가장자리에는 꽃도 심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잡초 뽑고 흙을 고르면서 시간을 보냈죠. 민지가 진짜 흙을 좋아하네. 손이 야무져서 나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감탄하듯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어머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흙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얘 상추 저것 봐. 벌써 이만큼 자랐네.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서 텃밭 보는 뒷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유독 신경 쓰는 곳이 있었어요. 마당 구석 창고 옆 그늘진 자리였죠. 하루는 거기에 큰 화분을 여러 개 옮겨 놓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여긴 내가 관리할게. 건드리지 마. 왜? 뭐 심을 건데? 아직 정한 건 아닌데 내 공간으로 두고 싶어서. 그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집 마당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합가한 지 2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처음엔 화장실을 갔나 싶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봤죠. 다행히 아내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잠이 안 와서 그냥 좀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아내는 대답을 피하며 얼른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사람이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식은땀이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새벽에 눈을 뜨면 아내가 없었어요. 찾으러 가면 부엌이나 거실에 있었고 매번 땀에 젖어 있었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적응 기간인 것 같아. 전 순진하게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호야, 출근했지? 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머니가 웬만한 일에 담담히 넘기는 편인데 이렇게 떠는 목소리를 낸 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네, 어머니, 왜 그러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숨소리였죠. 너 이혼해. 엄마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아내 민지가. 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지가 왜요? 뭘 했는데요? 걔가 새벽에 마당에서 뭔가를 파. 삽으로 땅을 판다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내가 삽으로 땅을 판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처음엔 나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누가 들을까봐 무서운 것처럼 속삭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마당에 불빛이 비치더라고. 창문으로 봤는데 민지가 삽을 들고 있었어. 혹시 그 사람이 텃밭에 심은...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성을 찾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텃밭이 아니야. 창고 옆이야. 거기를 파고 있었다고, 그 새벽에. 어머니, 잘못 보신... 제 말을 끊으면서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 나도 잘못 봤나 싶어서, 나이 먹어서 헛것을 봤나 싶어서 새벽에 안 자고 기다렸어. 근데 며칠 전에도 분명히 봤어. 2번이나 봤다고. 새벽마다 삽 들고 나가서 땅을 파고 뭔가를 묻어. 그리고 흙 덮고 화분 올려놓고 들어와.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무서우세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솔직히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 대답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느리가 무서워서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걸 보니까 무서워서 내 방에서 못 나가겠어. 부엌에 가려고 해도 거실을 지나야 하는데 민지가 있을까봐 문을 못 열겠더라고. 목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 근데 처음 봤을 때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믿을까 싶어서. 아니, 제가 왜 엄마 말을 안 믿어요? 그래도 네 마누라잖아. 내가 말해봤자 어머니 잘못 보신 거예요 할 줄 알았지.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으면 전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 요즘 눈이 침침하시니까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새벽마다 아내가 사라졌던 것, 돌아올 때마다 땀에 젖어있던 모습, 그 모습을 엄마가 해준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설명이 됐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상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땅 파서 묻을 이유가 어딨어? 뭘 묻는 건데? 뭐 설마 사람? 아이, 돈이야? 아이, 뭐야? 진짜 무서워 죽겠다.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눈 감으면 민지가 삽들고 있는 게 보여.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신고하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오고 마당을 파고 뭔가 나오면 아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설령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해도 아내는 믿고 지내던 가족들에게 의심받은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뭔가 있으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대체 뭘 묻었을까? 왜 새벽에 몰래 그런 짓을 할까? 10년을 알았는데 난 이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지? 갑자기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도 제대로 들은 적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이라곤 돌아가신 장모님 뿐이었고 어디서 자랐는지도 자세히 모르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늘 혼자였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몰랐어요.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니까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걸 안 보려고 한 거였던 건지도 모르죠. 정호야,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이 집 들어오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어머니 잠깐만요. 저 생각 좀 할게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저는 길게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만약 신고해서 경찰이 와요? 마당을 파겠죠? 근데 만약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요? 민지가 그냥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새벽에 땅 파고 묻을 일이 있어? 혹시 모르잖아요.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경찰 조사 받게 되고 우리가 의심해서 신고했다는 거 알면 그건 평생 남아요. 민지 인생에. 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잠해졌어요.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직접 확인하고 정말 이상하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러다 너한테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빨리 정리해. 난 무서워서 진짜 같이 못 살겠다. 네, 어머니. 빨리 알아볼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머리를 뭔가로 맞은 것처럼 멍했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여자 정상 아니야. 이어서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마당에서 흙 만지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표정. 그게 뭐가 됐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했어요. 옆에 누워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면서 아내가 나가길 기다렸죠.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눈을 감고 있는데 시계 초침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때가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깨울까봐 조심하는 거죠.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조용히 갔어요. 마당이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아내가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손에 큰 삽을 들고요.
창고 옆 화분들 사이로 걸어가더니 익숙하게 화분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었구나.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부부 사이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아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경찰 신고를 막으려면 제가 먼저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고 뭔가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죠. 카메라도 도착하고 저는 아내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 설치했어요.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하나, 창고 옆에 하나. 설치하는 와중에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10년간 함께한 아내를 감시하는 남편,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4일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내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평소처럼 대화하고 밥 먹고 웃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을 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뭘 숨기면서 어떻게 버텨온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영상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죠. 영상을 재생하니 새벽 3시 12분 화면에 아내가 잡혔어요. 어두운 마당에서 아내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창고 옆으로 갔어요. 화분들을 하나씩 치우더니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해준 말 그대로였죠. 아내의 동작은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닌 느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능숙해졌을까. 그걸 보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대로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잠시 뒤 이미 파놓은 구덩이가 드러났어요. 그 깊이가 상당했어요.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었거든요. 사람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사람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아니잖아. 아내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얼굴. 마치 소중한 걸 지키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뭘 확인한 거야? 저 안에 뭐가 있는데? 그러더니 아내가 옆에 있는 검은 천으로 싼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해 보였어요. 아내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 정도였거든요. 그걸 구덩이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마치 아기를 눕히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걸 자세히 보다가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어요. 다시 주워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내가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흙을 퍼서 구덩이를 채우니 점점 메워졌어요. 흙을 다 덮은 아내가 그 위를 발로 밟았어요. 단단하게 여러 번. 그 행동은 증거를 없애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내가 화분을 다시 올려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대로요. 그 시간이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아내의 얼굴이 잠깐 잡혔어요. 그런데 아내 얼굴이 평온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땅 파고 뭔가 묻고 나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영상 속 아내가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고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곤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더니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건데? 대체 뭘 묻고 있는 거야?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상상이 꼬리를 물고 쫓아왔죠. 사람은 아니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전 계속 그 영상을 떠올렸어요. 삽을 들고 구덩이를 내려다보는 아내, 흙을 덮는 손, 평온한 그 얼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이에 또 다른 영상이 찍혔어요. 저랑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검은색 중형 승용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남자가 한 명 내렸는데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점잖은 인상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반듯했죠. 그 사람을 보더니 아내가 약속한 것처럼 문 앞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15분쯤 대화를 나눴어요. 카메라엔 소리는 안 잡혔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손짓을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남자가 작은 가방을 꺼내서 아내에게 건넸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봤는데 묵직해 보였어요. 아내 무릎이 살짝 꺾일 정도로요. 그러더니 남자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빠졌어요. 저 남자 누구지? 혹시 돈을 받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가? 확실한 건 없었지만 마당에 묻은 것과 저 가방이 연결돼 있는 게 분명했어요. 뒤에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는데 렌터카라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직접 아내 입을 통해 듣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고 기다렸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아내의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아내가 움직였어요. 제가 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오늘 끝을 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아내가 있었어요. 화분들 앞에 쪼그려 앉아서 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삽은 옆에 내려놓은 채로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뒷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가 났는지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기에 또 뭘 숨기려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달빛 아래서도 보일 정도로요. 여보. 다 봤어. 어? 뭘? 저기 카메라 보이지? 당신 새벽마다 여기서 뭐 했는지 다 찍혀 있어. 아내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새벽마다 땅 파고 모르는 남자한테 가방 받고 대체 뭐 하는 건데? 말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낯선 모습에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냐고? 당신 대체 누구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물었는데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속였어. 아니,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뭘 숨겼는데? 내가 당신한테 직접 묻는 거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아내가 한참을 울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요. 내 친아버지 서광그룹 회장이야.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서광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인데 그 회장이 아내 아버지라니 저는 아직 잠이 덜 깼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했어요.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다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진짜 아버진 살아 있었어. 잠깐만. 순간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줘.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젊은 시절 서광그룹 회장의 비서였대요. 둘 사이에서 아내가 태어났고요. 하지만 그 회장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서 재벌가에서 혼외자가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요. 장모님은 비밀리에 아이를 낳고 숨어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언제 알게 된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아내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순간 장모님 임종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를 불러서 아내 곁에 끝까지 있어달라고 했던 그 말, 그 부탁의 의미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았죠. 엄마는 죽기 전까지도 숨기고 갔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내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눈이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쪽 자식들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야. 내 존재를. 그래서? 한 번씩 찾아왔어. 나 임신했을 때도. 근데 아버지랑 연락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내 인생, 태어날 우리 애까지 끝장내겠다고 조용히 살래. 없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 말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아내가 왜 늘 혼자였는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았는지, 그리고 왜 아이 갖길 두려워했는지도요. 당신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었어. 평범하게. 당신이랑 어머니랑 마당 있는 집에서 조용히. 근데 1년 전에 그 사람이 날 찾았어. 그 사람? 친아버지? 암 선고 받았대. 얼마 안 남았다고. 아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어. 지금껏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 사람 측근이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어. 근데 만나자마자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리고 물어봤어. 억울하지 않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뭐든 다 누리고 사는데 너한텐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난 더 억울했어.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했는데 살아있었던 거잖아. 근데 나만 버린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내가 하는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그러더라. 유산 주고 싶다고. 나도 자식이니까. 유산? 근데 공식적으로 주면 소송을 못 피하잖아. 그리고 그쪽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 난 언론에도 나겠지. 그럼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은 재벌과 숨겨진 딸로 다 까발려지는 거야.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고.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
아내가 마당 구석을 바라봤어요. 난 돈 같은 거 없어도 잘만 살았고 지금처럼 살고 싶었거든. 당신이랑 어머니랑. 절대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러더라. 아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발 받아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아무것도 못해준 죗값이라고. 울먹이는 아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유언이었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돈을 받으면 엄마가 평생 지킨 걸 무너뜨리는 거잖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응,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엄마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평생 숨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엄마도 억울했을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엄마 몫까지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엄마가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우리 엄만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아도 될 것 같더라고. 그간 아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지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받기로 한 거야? 아내가 마당 구석을 가리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방을 가져와. 금괴랑 보석이야. 은행에 넣으면 기록 남잖아. 세금도 내야 하고 출처 증명도 해야 하고. 그러면 다 드러나. 그 사람 자식들한테도. 그래서 현금은 거의 없어. 그럼 그게 다 저 안에 일단 숨겨둔 거야.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려고. 어떻게 합법화할지. 아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10억은 넘을 거야.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연애하고 결혼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굳어있는 제 손을 아내가 조심히 잡았어요. 무서웠어. 그 말 들으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10년 동안 속은 거잖아. 그리고 당신까지 위험해질까 봐. 그리고 어머니도 그 집 사람들 돈이라면 뭔 짓을 할지 몰라. 아내의 손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말 못해서. 미안해. 숨겨서 미안해.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배신감이 하나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이 미안함이었어요. 38년간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혼자 이런 사실을 감당하면서 지냈을 그 시간이 다 보였거든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왜 떠나?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 뭐든 같이 해결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숨겨온 비밀이 그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그동안 가방을 전해주던 그 측근분이었습니다. 박전무라고 회장을 30년간 모신 분이래요.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물었어요. 가야 할까? 평생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마지막이 되니까 날 찾네. 아내가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그 목소리에서 원망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 아내가 절 올려다봤어요. 그럼 가. 후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다음 날 오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종합병원 꼭대기층에 있는 특실이었어요. 복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간호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박 전무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72세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더 늙어 보였어요.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관이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도 났어요. 뉴스에서 봤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노인이었어요. 아내가 멈춰섰어요.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 등을 살짝 밀어주면서 아내와 함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제야 회장이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동자로 아내를 찾더라고요. 왔구나. 고맙다 와줘서.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그 말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를 장인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이 사람 아버지시니까요. 당연히 저한텐 장인어른이시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침대 옆으로 더 가까이 섰어요. 장인어른,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듣고 있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가만히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네 존재를 숨기고 외면하고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하다. 네 엄마한테도 내가 정말 면목이 없지. 평생 힘들게 해서 혼자 고생시켜서. 가서 만나면 꼭 사과하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전히 입술을 꾹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다 내 잘못이야. 비겁했어. 무책임했고. 장인어른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힘이 없어서 겨우 움직였습니다. 손 잡아도 되겠니?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안아보고 싶었다. 커가는 것도 보고 싶고 학교 가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다. 근데 못했다. 내가 너무 비겁해서.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줄래? 한 번만. 아내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장인어른은 오열했어요. 옆에서 보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뒤에 장인어른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유언장 다 써뒀다. 너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가져가야지. 상속분 남겨뒀어.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유전자 검사도 미리 해뒀고 공증도 끝났어.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아내 손을 꼭 쥐었어요. 돈 아니야. 네 권리지. 너도 내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받아. 그리고 더 이상 숨지 마. 없는 사람처럼 살지도 말고. 그건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죄니까 그 짐 지고 살지 마.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장인어른이 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자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못난 아빠 부탁이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해줘. 네, 그럴 겁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장인어른은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시간은 고작 몇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몇 시간이 그 세월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며칠 뒤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서광그룹 회장이 숨겨진 딸에게도 상속분 남겼다는 이야기가 떠들썩했죠. 아니나 다를까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고급 세단 3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서광그룹 장남이라는 놈이었죠. 근데 이번엔 사람을 더 데려왔어요. 변호사인지 뭔지 정장 입은 사람들이 5-6명은 됐습니다. 이민지 씨 계시죠? 그놈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장례도 끝났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포기 각서 여기 사인하면 됩니다. 변호사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속권 포기하고 지금까지 받은 것까지 반환하면 고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제안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 말대로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들이더라고요. 저기요, 장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러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남의 가족 문제에 외부인이 끼어들지 마시죠. 그놈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거만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빠져 있으라고. 제 아내 일인데 왜 관계가 없어요? 웃기시네. 아내?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란 증거 없어. 유전자 검사도 조작일 수 있고. 그때 뒤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누가 그래요? 조작이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이상 전처럼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검사한 거예요. 공증도 하셨고요. 원하시면 다시 검사해도 돼요. 그놈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너 지금 뭔 개소리야? 그런다고 우리가 널 인정할 것 같아? 30년 넘게 남이나 다름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해? 아버지가 정신 온전할 때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어. 아내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까지 정신 맑으셨어요. 내 얼굴도 알아보고 아빠라고 불러달라고도 하고요. 닥쳐! 그놈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 모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낸 사기꾼이야. 정신 혼미한 노인이나 속여서 유언장 조작한 거 다 알아. 내가 끝까지 가서 싸울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내가 그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왜 38년 동안 숨어 살았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아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당신들처럼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돈. 입만 열면 돈 얘기. 유산 상속, 재산 분할. 그게 당신들한테는 전부잖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저런 인간하고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엮이면 너도 똑같아진다고. 지금 뭔 소리를. 우리 가난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돈 탐낸 적 없이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숨어 산 거예요. 당신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들처럼 되기 싫어서. 아내가 똑바로 섰어요. 끝까지 눈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섰죠. 재벌 자식? 자랑이에요? 난 그 타이틀 없이도 잘 살았어요. 당당하게 내 힘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그 돈,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내가 저를 가리켰어요. 내 남편, 시어머니, 이 집, 나한텐 이게 재산이에요. 당신들은 절대 몰라요, 이런 거. 그놈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붉었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몫으로 아버지가 주신 건 받을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 하든.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진 빚이니까 당연히 받을 거예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놈도 변호사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와서 상황을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너구나. 그래, 너 그 재벌집 아들이지. 얼굴에 욕심이 그득하네. 당신은 뭔데? 나
난 민지 시어머니다. 왜? 어머니가 가슴을 폈어요. 어디 지금 행패야? 그렇게 많이 가져도 부족해서 동생 목까지 뺏으려고? 아이고, 그게 사람이냐? 같은 아버지 핏줄끼리 저렇게 물어뜯어? 그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할망구가 누군 줄 알고. 뭐? 할망구? 어머니가 대문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서는 힘껏 휘둘렀어요. 그래, 할망구 힘이 얼마나 좋나 봐라. 이것들아, 꺼져! 당장 안 꺼져! 수행원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앞으로 나섰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 다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거. 주거 침입에 협박, 명예훼손 원하시면 소송하세요. 아, 그리고 이걸로 제보나 할까요? 재벌가 장남, 이복 동생 집에서 난동. 이런 제목 어때요? 뉴스로 괜찮겠죠? 그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아내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제 아내는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없는 사람 취급해도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장인어른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과하신 거예요. 그놈이 이를 악물었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세단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고 마당에 우리 세 사람이 남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먼저 입을 연 건 어머니였어요. 민지야, 우리 며느리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어머니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고생 많았다. 그 오랜 세월을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어머니가 아내 등을 토닥였어요. 네가 재벌딸이든 숨겨진 자식이든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너는 내 며느리야. 그리고 우리 정호 마누라고. 이미 우리 식구인데 다른 게 뭐 필요해. 아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숨겨서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젠 숨기지 마. 알았지? 힘든 거 있으면 앞으로 나랑 정우한테 다 말해. 아까 봤지? 저것들 또 오면 내가 빗자루로 다 쫓아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아내가 울다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법적 싸움도 끝났습니다. 아내는 공식적으로 서광그룹 창업주의 딸로 인정받았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았어요. 뉴스에 나오면서 한동안 시끄럽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 작은 마당이 딸린 바로 이 집이요.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너희 돈 생겼으니까 큰 집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싫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집인데 지금처럼 고쳐가면서 어머니랑 살래요. 진짜? 네. 저희 세 식구 계속 여기서 살게 해주실 거죠? 아내가 마당을 빙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기다린 선물이죠. 아내가 마당에 서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애는 당당하게 키울 거야.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잘할 수 있어, 우리. 응,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마당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화분들이 놓인 그 자리를요. 있잖아. 처음에 이 집 오자고 한 거 저거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당신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웠어. 그 사람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 그리고 이 집 오면 마음이 편해서. 나 이기적이지. 아이, 그게 왜 이기적이야. 사람 곁에 있고 싶었던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아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어요. 근데 마당에 묻어둔 거 어떻게 할 거야? 세무사 상담 받았어.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합법화하기로 했어. 우리의 교육비랑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불법으로 숨겨두는 건 싫어. 이제 숨기는 건 안 할 거야. 그때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서 소리쳤어요. 고기 먹을 사람 불 피운다. 그렇게 세 식구가 어김없이 또 마당에 모였습니다. 이 마당에서 처음 모였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숨긴 건 끔찍한 비밀이 아니었죠. 그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외로움이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게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됐네요. 경찰을 통해 이 일을 해결했다면 아내는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그 돈이요? 물론 좋죠. 뜻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재산이 생겨서 아이 키우는 것부터 엄마 모시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생활이 넉넉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마당에서 웃는 아내, 손주를 기다리는 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저한테는 그게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독 혼자인 사람 있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한 발 물러서 있고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혹시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끔찍한 비밀이 아니라 말 못할 외로움을요. 그럴 때 곁에 있어주세요. 그냥 옆에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날이 올 거예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